안녕하세요. 착한 며느리에서 벗어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사연 채널이라든가 누군가의 집안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즐기는 편이 아니었어요. 워낙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는 성격이라 주변에 하소연을 늘어놓거나 누군가한테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며 어딘가에서 저처럼 사는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괜찮은 척, 다 이해하는 척, 원래 다들 이렇게 사나 싶으면서 그냥 참고 있는 사람이요. 저도 한동안 그랬거든요. 이게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달랐을까? 그런 생각들을 밥 먹듯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사연은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년에 걸쳐 저를 설계한 계획이고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충청도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조그만 인쇄소를 운영하셨어요. 크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티를 낸 적도 없는 그런 집이었죠.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성실한 분이셨고 어머닌 일찍 돌아가셔서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좋아야 아빠도 좋은 거야. 그게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제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보내주셨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들어주셨어요. 반대로 제가 힘들다고 하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앉아 계셨죠.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인테리어 공부를 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제 손으로 공간 꾸미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조로 일하다가 30 초반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솔직히 결혼에 별로 집착이 없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는 것 같았고 억지로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남편을 만나고 그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첫 만남에 밥을 먹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실은 저희 어머니가 좀 강한 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전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당황했어요. 보통 남자들이 이런 말을 먼저 꺼내진 않잖아요. 오히려 숨기거나 나중에 알게 되거나 결혼하고 나서 실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신뢰가 갔어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것도 솔직하게 꺼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게감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연애한 지 어느 정도 됐을 때 제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아직 뵌 건 아닌데 당신 말 들으니까 결혼은 좀 걱정이 돼.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했어요. 내가 다 막아줄 자신 있어. 나만 보고 살면 돼. 그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시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나름대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어요.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인사도 미리 머릿속으로 몇 번을 연습했죠. 그런데 막상 들어서자마자 인사보다 먼저 시작된 게 있었어요. 집 구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자리에 앉히지 않고 집안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했어요. 집이 꽤 넓고 잘 정돈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하는 방식이 좀 이상했어요. 이 소파 봐봐. 이게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거야. 1,000만 원 넘어. 그리고 이 커튼도 말이야. 그냥 그런 커튼이 아니야. 맞춤 제작이야. 얼마 나왔는지 알아? 700이 넘었어.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가자 이번엔 냉장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냉장고도 그냥 국산 냉장고가 아니야.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요즘 이런 거 잘 없어. 전 그 자리에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 이 말만 몇 번 반복했어요. 우와, 정말 고급스럽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분은 집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가격표를 읽어주시는 거구나. 집이란 곳이 시어머니한텐 얼마나 비싼 걸 모아뒀는지를 보여주는 곳인 것 같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의 성격은 더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신혼집 명의는 반드시 아들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혼수 하나하나도 금액을 따져가면서 이쪽 지출이 더 많다,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만나는 날 집 구경을 가격표 낭독으로 시작하시던 분이 결혼 준비를 가격 협상으로 이끌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남편은 그때마다 방어막이 돼줬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다른 분이 시아버지셨어요. 시어머니가 돈 이야기로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시아버지는 주방에서 조용히 차를 끓여와서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잘 왔어요. 그게 가격표가 붙지 않은 단 하나의 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결혼 초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다녀가고 나면 방 안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서랍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는 편인데 물건 위치가 조금씩 틀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기억한 건가 싶었어요. 근데 세 번째 됐을 때는 확신이 생겼어요. 속이 뒤집혔지만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거래처 미팅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신발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안 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안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어머니가 제 개인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숫자 버튼을 몇 번이고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 번호가 아닌가 하면서요. 제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방 구경 좀 하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이런 게 있었네? 전 그 말에 웃지 않았어요. 평소에 저라면 아마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거예요. 그게 제 습관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가 제 안에서 딱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눌러왔던 그 감정이 그날따라 눌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 물건엔 손 안 대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절 쳐다보다가 목소리 톤이 올라갔어요. 참나, 넌 시어머니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 궁금해서 좀 본 것 같고. 제 개인 물건이라서요. 앞으로는 제가 없을 땐 방에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실 때도 미리 연락 한 번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야, 이 집 내 아들 명의잖아. 내가 우리 집에 오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으라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전 흔들리지 않으려고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도 생활하는 공간이고 제 물건이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없는 사이에 안방까지 들어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였어요.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뭘 훔쳐갔어? 금고 번호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열어? 이게 지금 날 완전 도둑 취급하네? 전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도둑이란 말을 한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억울하다는 표정, 분기한 목소리, 어찌나 격렬하게 반응을 하던지
보고 있는 제가 오히려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어머니, 그냥 제 물건을 손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지? 아휴, 신고해. 경찰 불러. 내가 뭘 가져갔는지 어디 한번 따져보라니까. 결국 신고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하게 서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경찰 얘기까지 꺼내며 억울하다고 펄펄 뛰다가 가방을 집어들고 씩씩거리며 나가셨어요. 나가시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게 생겼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난 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도 몰랐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이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그 일을 그냥 묻어두지 않으셨어요. 얼마 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댁 식구 몇 명이 모인 저녁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요즘 쟤들 집에 발도 못 붙여. 가면 눈치 보이고 뭐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해.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아니 내 아들 집에 갔다가 도둑 취급을 따받고 아니 누가 보면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간 줄 알 거야? 아니 그냥 청소 좀 하다가 본 걸 갖고 만지지 말라는 소리 나고 기가 막혀서 전 웃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잠자코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했어요. 아 연락도 하고 오란다. 예고 없이 오면 안 된다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예약 신청하고 가야 될 판이라니까.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도는 분명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까다롭고 시어머니에게 눈치 주는 며느리로 만들어두는 것, 억울한 피해자 자리에 본인이 앉은 것,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건 사과도 해명도 아니구나. 가족들한테 나쁜 인상을 심어두려는 거구나. 그 순간부터였어요. 어머니를 그냥 불편한 시어머니로 보는 걸 그만두기로요.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의 행동 방식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 중 하나는 남편을 통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말하지 않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식이었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없는 말을 만들거나 사소한 일을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명절에 제가 음식 하나를 조금 늦게 꺼냈다는 이유로 나중에 남편한테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안 들리는 척하고 제 일부러 저러는 거야. 전 그냥 타이밍을 놓쳤던 것뿐이었는데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꼭 뭔가 찝찝한 게 하나씩 남았어요. 분위기, 말 한마디, 누군가 씩씩거리는 표정. 가족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 며느린 참 좋겠다. 할 말 다 하고 편하게 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금씩 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항상 제 편이 돼줬지만 시아버지는 분위기가 불편해지면 조용히 자리를 피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서운하기도 하고 아쉬웠어요. 이 집 어른인 시아버지가 한마디만 해주셔도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왜 보고만 계시나 하는 생각이요. 그 무렵 친정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별건 아니고 건강검진 결과가 좀 나왔다고요. 큰 문제는 아닌데 심장 쪽에 이상 소견이 있었고 의사가 당장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래. 걱정할 것 없어. 근데 그 말투 안에 뭔가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이후부터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셨거든요.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보고 통장 내역을 점검하고 인쇄소 건물 관련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어요. 딸한테 미리 넘겨줄 것들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새어나갔는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사실 금고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서도 말을 섞는 일이 줄었고 서로 마주쳐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시기였죠. 전 그냥 이대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다가 또 뭔가 긁히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을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전화까지 주셨죠. 예, 우리 그날 일은 이제 좀 풀자. 내가 섭섭하게 했으면 미안해. 전 그 말을 듣고도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반가운 마음보다 어색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때 어머니께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남이 이어졌어요.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카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겉으로 보기엔 관계가 풀린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전보다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트집을 잡는 일도 줄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꼭 친정 이야기가 끼어드는 거예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 그나저나 사돈 어른은 요즘 좀 어떠셔? 많이 불편하시대? 아이 그래도 딸이 너 하나잖아. 아버지 건강 잘 챙겨드려야지. 네가 그럴수록 더 자주 찾아뵙고. 처음 두어 번은 따뜻한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꼭 이런 말이 붙었어요. 그 건물 말이야. 꽤 큰 것 같던데. 혹시 팔 생각은 없으시대? 아 요즘 시세가 좋다던데. 그때 무슨 땅도 갖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도 다 정리하실 생각인가?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수다처럼 흘려들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걱정으로 시작해서 재산 이야기로 끝나는 구조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친정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안 싸더니 오늘 다녀가셨다. 저는 순간 핸드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네? 어머니가요? 그 과일 한 박스 들고 오셔서 1시간 넘게 계시다 가셨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냥 가셨는데 건물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 팔 생각 있냐고. 아버지도 이상하단 걸 느끼셨던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신 것 자체가 그 때문이었던 거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풀자고 다가온 것, 만날 때마다 친정 재산 이야기를 흘린 것, 그리고 제가 말렸는데도 친정에 직접 찾아간 것, 그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어머님은 아버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간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쯤 정리될 것 같은지 알아내려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움직였는지가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풀자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던 것, 자연스러운 대화인 줄 알고 넘긴 재산 이야기. 저는 그 시간 내내 시어머니가 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작업실 책상에 앉았어요.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도면 작업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조용히 작업할 생각이었어요. 오전 내내 도면을 들여다보고 치수를 다시 확인하고 메모를 수정하면서 그렇게 흘렀어요. 창밖으로 가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집은 조용했어요.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은 날. 낮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처음엔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근데 귀를 기울이니 우리 집 번호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 번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 저,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죠. 발소리가 들려서 작업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그냥 멈췄어요.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몸이 멈췄어요. 시어머니 특유의 한숨이 들렸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없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냉장고를 열었다 닫는 소리, 주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소리가 났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작업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숨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차츰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뭔가를 찾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리를 잡으신 건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통화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전화를 거시는 거구나 했어요. 근데 연결이 되자마자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스피커폰으로 바꾼 모양이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놨어요. 언니 나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랑 다른 톤이었어요. 바깥에서 말할 때랑은 달리 힘을 빼고 편하게 내뱉는 목소리. 저한테 하는 말투랑은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명수가 어떻게 됐어? 상대방은 시어머니의 언니였어요. 그 목소리도 스피커폰으로 선명하게 들렸어요. 전 그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 들었어요. 무슨 예감이었는진 모르겠어요. 그냥 이 통화에서 내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왔어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두 사람의 목소리 톤이 분위기가 뭔가를 나눌 준비가 된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일단 집부터 와봤지. 지금 둘 다 출근해서 없을 시간이거든. 그래서 뭐 좀 알아낸 거 있어? 두 사람이 잠깐 웃었어요. 전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등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근데 너 그 며느리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야?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에이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 뭘 더 기다려?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며. 있잖아. 걔 친정아버지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근데 사돈 건물이 꽤 있더라고. 그 주변이 다 그 사람 거라더라고. 그거 걔한테 넘어오고 나서 기다렸다 처리하면 훨씬 많이 뽑을 수 있어. 지금 이혼시키면 손해지. 전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회전하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들은 말을 다시 조립하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 건물, 이혼, 많이 뽑는다. 그럼 언제가 적당한데? 딱 3년이야. 3년만 버티면 돼. 제 아버지 유산이랑 넘어오고 나서 좀 지나야 완전히 정리되거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면 위자료에 3억은 뽑지. 상가 건물까지 건드리면 그 이상도 나와. 어차피 이혼하면 반반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아? 알아봤어 다. 전 그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머리는 이상하게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뜨겁게 달아올라야 할 것 같은 순간인데 오히려 차갑고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죠. 통화는 계속됐어요. 근데 3년을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걔가 나중에 이혼 안 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잘해주다가 그때쯤 맞춰서 못살게 굴어야지. 들들 볶아서. 진짜 못살겠다 싶게 만들면 돼. 해. 아니면 뭐 문제 삼을 만한 거라도 만들어내야지. 없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고부 갈등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쌓이면 결국 나가거든. 안 나가면 이혼 사유를 만들어야지.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나중에 우리 쪽이 유리하니까. 야, 치밀하다 진짜. 당연하지. 내가 그냥 하겠어? 다 계산이 있으니까 봐주는 거야. 두 사람이 다시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단단한 것이 제 안에서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건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근데 한 가진 분명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래서 그랬는지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은 자리에 다른 게 차올랐어요. 저는 핸드폰 녹음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살짝 기울였어요. 소리가 잘 들어가도록요. 통화는 10분 가까이 더 이어졌어요. 언제 이혼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다른 사람 사례까지 들먹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 귀로 그 말을 전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녹음됐어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지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분노한 표정이나 따지는 건 아직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주 자연스러운 걸음으로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저 오늘 재택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소파 옆에 서 있다가 절 봤어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얗게 질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제대로 봤거든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눈이 커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안에 있었어? 네, 그 아침부터 작업하고 있었어요. 마감이 있어서요. 배고프시죠? 뭐 좀 드실래요? 전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있나 살피는 척했어요. 손이 아직은 떨리고 있었지만 냉장고 문을 잡고 있으면 티가 안 났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아니 괜찮다. 나 그냥 잠깐 들렀다 가려고. 금방 왔어, 금방. 아, 그러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 저도 작업하느라 오신 줄도 몰랐네요. 아니다, 됐어. 나 갈게.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냥 가실 분이 아니었어요. 뭐라도 드시고 1시간은 앉아 계시던 분이 그날은 가방을 집어들고 거의 도망치듯 나갔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 냉장고 문을 닫고 조용히 주방 바닥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파일을 들으면서 비로소 실감했어요. 이건 절대 꿈이 아니라는 것. 제가 방금 들은 게 정말 있었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요. 그날 이후로 전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마주치면 여전히 웃었고 명절엔 음식을 했고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았어요. 그런데 속은 달랐어요. 전 더 이상 당하는 쪽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대로 준비를 시작했으니까요. 스피커폰 사건 이후 한 주 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면 짧게 받았고 작업도 계속했어요. 속으론 계속 뭔가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밖으론 티를 내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도 일단 저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꺼내고 나서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남편이 상처받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 어머니에 대해 거리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라도 며느리를 상대로 몇 년짜리 계획을 짜왔다는 걸 듣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 들고 있었어요.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하고 나서 말하자고요. 그런데 먼저 연락이 온 건 시아버지였어요. 정말 짧은 문자였어요. 수진아,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꾸나. 전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단둘이 밥을 먹자고 연락을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 개인적으로요. 며칠 뒤 저는 시아버지가 정해주신 식당으로 갔어요. 집 근처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어요.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계셨는데 절 보더니 조용히 손을 드셨어요. 자리에 앉고 음식 준비를 하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뭔가를 말하기 전에 오래 고르는 분이셨죠. 음식이 나오고 나서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너도 요즘 많이 힘들었지? 전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네?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잠깐 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있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저는 21번 들이켰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있는 것 같아도 다 알지. 오래됐어 그게. 전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그냥 조용히 피하시는 분으로만 봐왔거든요. 불편하면 서재로 들어가시고 갈등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시는 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제 오해였다는 걸 그 순간부터 하나씩 깨닫게 됐어요. 설마 어머님 계획도요? 시아버지는 짧게 끄덕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처음엔 나도 설마 했다. 근데 한 번 두 번 듣고 맞춰보니까 그게 설마가 아니더라고. 전 밥상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손이 허공에 멈춰 있는데 내려야 할지 젓가락을 놓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수진아, 난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널 계속 지켜봤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집안 돌아다니면서 이게 얼마 저게 얼마 했잖아. 난 그 자리에서 네 표정을 봤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난 그게 참 좋았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그 눈빛을 보셨다고요. 그날 제가 혼자 삭혔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을 이분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린 딸이 없잖아. 아들만 키웠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네가 혼자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 그 사람 성격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근데 네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더라. 참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더라고. 그 차이를 난 알아. 참는 것과 버티는 것이 다르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이 이 집에 있었다는 게요. 그래서 나도 준비를 했어. 준비요? 오래됐지. 몇 년 됐어. 전 그 말에 멍하게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몇 년이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 본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는 동안 시어머니의 재산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남편 명의로 된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겠다며 가져간 것, 자식들 명의를 빌려 이리저리 옮겨둔 돈들, 가족 누군가를 통해 빠져나간 금액들. 시아버지는 그걸 다 알면서도 오랫동안 모른 척 살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화살이 너한테 가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시작했어. 시작이요? 재산 흐름이야. 어디서 얼마가 나가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10년치 돼. 명의 도용한 거, 혼자 빼돌린 거 다 정리돼 있어. 변호사도 만났어, 오래전에. 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줄만 알았는데 서재에서 이걸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10년치 기록을요. 저도
그리고 남편도 모르게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내가 보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가장 오랫동안, 가장 조용히,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아버님은 왜 그걸 혼자 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진 잠깐 절 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다 짊어지게 되잖아. 그 말에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억울해서 운 적도, 무서워서 운 적도, 힘들어서 운 적도 없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내가 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혼자 들고 계셨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겨우 말했어요. 저 그동안 아버님 오해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오해할 만했어. 내가 제대로 보여준 게 없었으니까.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한 기색도 억울한 기색도 없이요. 근데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집사람이 한 일인데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뒤에 계신 줄 진짜 몰랐어요. 혼자가 아니었네요. 시아버지는 그 말에 짧게 웃으셨어요. 아주 잠깐.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소리 없는 약속이 생겼어요. 말로 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계약서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도 모든 걸 말했어요. 스피커폰 내용도, 녹음한 것도, 그리고 시아버지와 나눈 이야기도요. 남편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두고 계셨구나.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뭔지 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분명했어요. 우리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셋은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 제안으로 셋이 함께 충청도로 내려갔어요. 남편도 같이 갔어요. 친정집 문 앞에 섰을 때 전 마음이 이상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닌 그냥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은 묘한 감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왔어. 전 그 순간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자연스럽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이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어서 들어와. 두 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 이름을 부르며 악수를 나눴어요. 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도 저 옆에서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지가 차를 내오셨어요. 두 분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최근에 날씨가 어땠는지, 건강은 어떤지,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이 이미 꽤 여러 번 만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두 분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하기로 했다. 동철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 한 2년 됐나?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지내는 걸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막아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한번 사돈어른을 찾아뵙고 싶었대요. 처음엔 그냥 인사를 드리러 갔다고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2시간 넘게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지. 우리 집 사정 이야기,
네가 얼마나 잘 버텨왔는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엔 나도 놀랐지. 사돈이 직접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진심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말했지. 아버지는 잠깐 절 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 죽고 나서도 우리 딸 좀 지켜봐 달라고. 나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그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건강 이야기를 꺼낸 게 그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 죽고 나서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어. 두고 보십시오라고. 내가 꼭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두 분이 저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나눠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딸 걱정을 시아버지한테 털어놓고 시아버지가 그 부탁을 받아 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여러 번 만났는지 전 아무것도 몰라요. 옆에 있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한테도 왜 말 안 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인생 좀 더 살아본 내가 하는 게 낫지. 너희가 짊어지면 너무 무거워. 남편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나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했대요. 자산 이전을 지금 당장 진행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넘기면 시어머니가 노릴 수 있으니 안전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하나씩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이혼 후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지금 자산이 이전되면 나중에 어떻게 엮이게 되는지도요. 딸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딸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지.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내다봤어요.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두 아버지가 저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분은 딸을 지키려고, 다른 한 분은 며느리를 지키려고.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밥 먹자. 요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참. 전 그 연락을 받고 잠시 생각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다 같이 풀어야 한다. 표면만 보면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 시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날 전 소파 한쪽에 조용히 앉아 핸드폰을 손안에 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난 뒤 과일도 내오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더니 머리를 짚으며 이랬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내가 뭘 해도 오해받고 좋게 하려고 해도 나쁜 사람 되고 내 아들 집에 발 한 번 마음 편히 못 들이고 살잖니?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이야기를 키워나갔어요. 결혼 초부터 자기가 얼마나 며느리를 위했는지, 명절마다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런데 돌아오는 건 냉대뿐이라는 이야기. 말이 이어질수록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솔직히 말할게. 난 너한테 섭섭한 게 많다. 그거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야.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하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눈치를 얼마나 봐야 하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요.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동조로 읽으신 것 같았어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말이 맞지 않아?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파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볼륨을 좀 높였어요. 거실 전체가 들릴 정도로요. 핸드폰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거실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 얼굴에서도 서서히 핏기가 사라졌어요.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이혼 사유를 만드는 방법, 법적으로 유리한 절차, 다른 사람 살해까지. 저는 재생 버튼을 누른 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가장 먼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뒤로 와서 섰어요. 시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아무 말도 없이 제 곁에 서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녹음 파일이 다 끝난 뒤 남편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눈빛을 옆에서 봤는데 어떤 감정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지친 감정이 한꺼번에 담긴 눈빛이었어요. 엄마, 다 떠들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전 남편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걸 처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저기 목소리가 비슷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렸어요. 너 이거 어떻게 녹음한 거야? 이거 다 불법이야, 알아? 몰래 녹음하는 건 문제잖아. 전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불법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높이려는데 시아버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근데 그 세 글자가 거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는 분이셨어요. 그냥 피하거나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거나 말없이 자리를 뜨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누구도 본인 편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실감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옆에 섰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대로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지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한테도 저한테도요. 문자였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남편은 읽고 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도 여러 번 왔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고 전 진동으로 두고 화면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한테서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뭔가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얼마 뒤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맞은편에 앉아 계셨죠. 저와 남편이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너희는 왜 왔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저와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크게 한번 끄덕이셨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저희는 시아버지 옆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 배치를 보면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시아버지가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어요. 열어봐. 시어머니가 봉투를 집어들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협의안, 법률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어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처음엔 웃으셨어요. 이게 뭐야? 나 겁이라도 주려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앉아서 시어머니를 보고 계셨어요. 여보, 이게 뭐냐고, 애들 앞에서. 말 그대로야. 시어머니는 그 짧은 대답에서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흥분하지도 높아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겁게 공기를 눌렀어요. 난 오래 기다렸고 기회도 많이 줬어. 당신이 변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참고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희생? 당신한테 희생은 항상 가족 이용해서 당신 거 챙기는 데만 썼지.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잠시 굳었어요. 그러다 저를 향해 눈을 돌렸어요. 지금 쟤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이러냐고? 수진이 이야기 아니야. 우리 이야기야. 시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본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결혼 초부터 쌓여온 것들, 본인 명의 계좌에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자녀 명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가족 누군가를 통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시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면서 왜 이제야? 왜냐고? 그래, 뭐 가족이니까. 언젠간 당신도 좀 달라지겠지 싶어서 기다린 거야. 시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그 말에 뭔가 터지려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데? 따지고 보면 남이잖아. 며느리가 어떻게 남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한텐 귀한 딸이야. 소중한 우리 식구고. 그 말이 거실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근데 시아버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이미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제발. 그 눈물 나 지겹게 봤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이젠 내가 구분을 못하겠네. 그게 더 무서워. 시어머니가 이번엔 남편을 봤어요.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엄마잖아. 어? 남편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짓을 계획했으면 저희도 그냥 있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가족은 아니죠. 짧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긴 설명보다 명확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누구도 본인 편이 아니었어요. 그걸 실감한 순간 시어머니의 어깨가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재산분할 협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시아버지가 준비해온 서류는 빈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만 받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여러 번 울었어요. 억울하다고, 이럴 수 없다고, 다시 생각해달라고요. 근데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협의가 마무리된 뒤 남편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듯 말했어요. 뭐라도 좀 말해봐, 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시키려고 한 이혼 결국 어머니가 당하셨네요. 얼마 뒤 친정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이제 됐다. 동철이, 아니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받았다. 시아버지가 먼저 친정아버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진행해도 된다고.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부터 친정아버지의 자산 이전 절차가 시작됐어요. 차근차근 법적으로 문제없이요. 시어머니가 노리던 그 돈은 시어머니가 손을 쓸 수 없는 방식으로 정리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3년을 기다리겠다 했을 때 이미 다른 누군가는 그보다 더 오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는 동안 며느리 편에는 두 아버지가 조용히 서 있었다는 것. 이 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뒤집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시어머니만 몰랐던 거고요. 얼마 전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을 옮기는 내내 남편은 별말이 없었어요. 상자를 나르고 가구를 옮기고 가끔 저한테 이거 어디도? 라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어요. 저도 말이 많지 않았어요. 거실에 짐을 다 들여놓고 나서 우리 둘이 바닥에 그냥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전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힘 빼고 웃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은 계속 왔어요. 이사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요. 처음에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으면 문자를 보내고요.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남편은 끝까지 연락을 안 받으니까 나중엔 저한테도 매달리듯 연락이 왔어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다 가져갔잖아. 나 좀 도와줘. 전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근데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분이 보내는 문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를 더 이상 판단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쓰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이혼 이후 한결 가벼워 보여요.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밥을 드시고 가셨죠.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기도 하고 저한테 이 반찬 맛있고 하면서 밥을 두 그릇 비우기도 했어요. 오래 눌려있던 분이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친정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안정됐어요. 자산 정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대요. 딸 걱정은 덜해도 된다는 게 느껴져서인지 전화통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 딸 잘 지내지? 네,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아버진 그 말을 하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어요.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복수를 한 걸까요? 솔직히 제가 뭔가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움직인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고 그 과정에서 곁에 있던 사람들의 진심이 하나씩 드러난 거예요. 시아버지의 오랜 준비가, 두 아버지의 조용한 연대가, 남편의 변하지 않는 자리가, 그게 다 모이면서 판이 뒤집혔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녹음 버튼을 누른 것,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냉장고 문을 연 것, 그게 다예요. 그러고 보면 시어머니가 가장 경계했어야 할 사람은 저였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조용하고 넉넉하고 누가 쫓아오지 않는 곳에서요. 남편이랑 아침에 같이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가끔 시아버지가 오면 셋이 둘러앉는 일상이 있어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소중한 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버티고 계신 분들, 지금 혼자 괜찮은 척하고 계신 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결국 진심은 드러나요. 어떤 쪽에 진심이든 간에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